인도가 GDP 한 해 생산하는 양 기준으로 5등이 되었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 독일, 인도. 인도는 최고의 제국이었어요. 영국의 식민지를 뼈아프게 겪었지만 그래서 서구 사회나 제국주의 사회에 대해서 그렇게 달가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게 우리나라는 똑같이 제국주의의 피해를 받은 나라이기 때문에 인도가 중국에 붙어버리면 어떡하겠어요. 여차하면 또 인도가 완전히 미국에 붙어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자본을 가지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중국 시장이 또 그 중에서 보면은 중국 시장이 제가 2050년까지 한 30년간 증가하는 숫자를 보니까 대략 한 65세 이상 인구가 한 1억 9천만 명 정도, 정확하게는 1억 8,500만 명 정도로 나오는데요. 그 정도 이제 증가하거든요. 우리나라 인구의 약 4배 정도. 비유를 하자면은 앞으로 30년 동안 우리나라의 4배만한 크기의 땅에 65세 이상만 다 사는 그런 세상이 중국 시장에서만 하나 형성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장이 그럼 우리가 뭘 팔아야 될까? 젊은 사람 시장하고 나이 든 사람 시장은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새로운 시장인 것이죠. 그 이제 선진국의 고령 시장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거기는 구매력도 있고 좋습니다. 선진국은 고령자들이 이미 이제 후기 고령자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70대, 80대 이러니까 주로 이제 아파서 많이 누워 있는 시기에 이런 나이가 되고요. 중국이나 우리나라는 정기 고령자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 말은 60대, 70대다. 정기 고령자들의 특징이 가장 소비력이 왕성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체력도 좋고 퇴직한 지도 얼마 안 되고 하니까 쓸 여력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의 70대, 80대하고는 완전히 새로운 생각을 갖고 있는 세대들이죠. 이 베이비 부모들은 그래도 IT도 좀 하고 모바일도 잘 활용하고 하는 세대들이니까요. 보다 이 시장에 소비 시장에 더 적합한 사람들이죠. 게임도 하고 하는 거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60대, 70대의 시니어 시장을 타겟할 뿐만 아니라 그중에 특히 그거의 핵심이 되는 부분이 이제 중국 시장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베트남이 예를 들 수도 있고 인도네시아도 예를 들 수 있고 근데 우리나라는 인구가 젊은 사람들 인구가 자꾸 부족해지죠. 그래서 그쪽에 공장을 짓는 겁니다. 공장을 지어서 거기서 물건을 생산해서 거기서 팔아버리든지 아니면은 우리나라로 가져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나라의 젊은 인구를 우리나라의 외국인 노동자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그 많은 사람들을 받아들이기는 힘들죠. 그래서 우리나라 공장이 이제 인구의 변화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는 거죠. 일본이 80년대 N고가 있긴 했지만은 일본이 그런 일을 많이 했죠. 일본이 여러분들 태국이나 이런 데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태국에 가보시면은 자동차 한번 가만 다니는 거 한번 보십시오. 거의 다 닛산, 미쓰비시, 도요타, 소니 다 일본 차들입니다. 동남아 시장은 일본 자동차 시장이 다 석권을 했어요. 그때 다 80년대에 나가서 만들어 놓았던 것들이거든요. 거기는 일본 차도 쌉니다. 거기서 현지 생산해서 팔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이 이제 우리나라도 활발히 일어나고 있죠. 베트남에도 나가고 인도네시아도 나가고 인도도 나가고 하는 것들이 거기 결국 값싼 젊은 인구들이 많으니까 우리는 출산율도 낮고 인구도 적고 하니까 그 사람들을 불러들이는 것도 방법이지만 그건 한계가 있고 기업이 나가는 것, 나가서 거기서 만들어서 거기서 팔고 이런 것들도 크게 보면은 우리가 인구를 거래하는 그런 것인 거죠. 어쨌든 돈을 잘 벌겠지만 국가도 그러면 결국에는 도움이 된다고 봐야 되죠. 그런 식으로 비교 우위에 따른 자유무역은 항상 부를 증가시키는 게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인데 누가 부를 갖느냐 그게 이제 항상 문제이거든요. 기업은 부를 갖겠죠. 그런데 우리나라에 있는 근로자가 부를 갖게 되느냐 이런 퀘스천이 있는 거죠. 부의 총량은 그런 자유무역을 하면은 당연히 증가는 하는데 부의 분배는 다르게 분배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 그렇게 나간 기업은 기업의 이익은 증가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근로자들은 어려워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자본을 가지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스스로 해치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 근로자가 있다? 물론 앞으로 노동시장에서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기업의 자본을 갖는다는 것은 일종의 주식의 지분을 갖는 거죠.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럼 그 기업은 이제 해외에 나가서 이리저리 활동을 하면서 기업의 이익을 증가시키면은 그게 나한테 이제 수익으로 돌아오게 되니까요. 그게 이제 좋은 포트폴리오입니다. 젊은 근로자는 이렇게 글로벌한 기업의 지분을 갖는 것이 좋다. 이게 포트폴리오도 좋습니다. 취업을 할 때도 이제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로 갈 때 예, 근데 아무래도 현지에서 채용을 많이 하죠. 헤드나 관리직이나 이런 쪽은 이제 우리나라 인력을 채용을 할 텐데 생산이라든지 판매라든지 이런 쪽에 실무적인 인력은 아시겠지만은 다 현지 인력을 채용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 인력 거기 가면 일단 인건비 비싸죠. 인건비 싸려고 가는 것인데 그 다음에 거기 가서 집 이런 거 다 보조해 줘야죠.
인도는 계속 한 6에서 7% 정도 성장을 해왔었고요. 작년에도 뭐 거의 한 8% 갔나요? 성장률이 높았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미중 관계가 단기간에 끝날 문제가 아니니까요. 그런 미중 관계의 문제 때문에 일종의 어부지리에 이득을 얻는 게 인도이거든요. 그다음에 인도 시장은 미국이 러시아하고 혹은 중국하고 어디하고 갈등이 있든지 간에 자기들은 거기에 디펜던트 하지 않고 그중에 자기가 이익만 다 이제 빼먹을 수 있다. 이런 이제 스탠스를 갖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애플이라든지 이런 중국의 시장들이 인도로 막 옮기게 되죠. 앞으로도 옮길 겁니다. 거기에다가 인도는 또 작년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다들 원유를 높은 가격에 수입했는데 인도는 뭐 미국이 뭐라 하든 말든 우리나라는 싼 가격에 러시아 원유를 가져오겠다 해서 물가도 안정되어 있고 뭐 이러니까 인도는 작년에 성장률이 좋았죠. 중국은 지금 미국과의 계속 이제 무역전쟁이 아니죠. 경제안보전쟁, 전체 패권의 싸움을 붙고 있으니까 그 와중에서 이제 이것저것 그냥 챙기고 있는 거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인도가 GDP 한 해 생산하는 양 기준으로 5등이 되었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 독일, 인도 그 정도 순서가 될 정도로 이제 GDP 생산량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인도 시장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뭐 그 이야기가 맞긴 합니다. 모멘텀상은 좋죠. 근데 작년에 중국은 코로나로 락다운을 많이 했기 때문에 성장률이 좀 일단은 떨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이제 향후 시장을 가만 보면은 세계 GDP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이 한 18, 인도가 한 3.5 이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중국이 인도의 한 5배 정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세계 GDP를 중국을 100으로 보고 인도를 20이라 보고도 되거든요. 중국이 5% 성장한다면은 세계 GDP의 100에서 자기는 5를 생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인도가 20이라고 그러면은 인도는 1을 생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이미 1인당 GDP가 $10,000를 넘었고 또 인도는 1인당 GDP가 $2,500입니다. 4분의 1 정도 수준. 경제가 하나는 4% 성장하고 하나는 6% 성장하더라도 한 해 생산량은 중국이 아직도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전히 시장이 크기는 중국 시장이 크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미국이 이제 GDP에서 25%, 중국이 한 18% 차지하는데 이게 이제 자꾸 따라잡겠죠. 따라잡아서 중국도 20%를 넘어가고 이럴 거니까 중국 시장의 크기를 그거는 뭐 누구도 무시하지는 못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은 자기를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미국과의 대척점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중국이 2006년, 7년, 8년 이때 무역수지, 경상수지 흑자가 특히 대미 흑자가 많이 나고 이제 한국에서는 적자가 나고 대미 흑자 이렇게죠. 이제 한국에서 수입해서 가공해서 팔고 해서 이제 흑자를 많이 냈는데 그 흑자를 냈는데 대부분 중국에 들어와 있는 외자 기업들이 흑자를 낸 것이죠.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죠. 그게 라틴 아메리카의 종속 이론입니다. 외자 기업들의 하이테크 기업들이 다 부가가치를 가져가 버린다는 것이죠. 중진국 함정에서도 탈피하지도 못하고 뭔가 열심히 일하는데 그 부가가치는 다른 데서 들고 간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한 것이 이제 중국의 도전이었죠. 기술도 우리가 가져와야 되겠다. 우리도 하이테크 기술을 하고 우리의 기업을 키워야 되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미국하고 마찰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중국은 자기가 라틴 아메리카의 그런 종속주의 위치에 처하지 않으려고 대응을 하다가 결국 미국과의 대결로 또다시 이제 마찰적 상황에 접하게 된 것이죠. 우리나라 정도의 크기의 시장이나 지정학적 위치를 가진 우리나라는 어느 한 진영의 종속이 디펜던트 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인도의 장점은 디펜던트 안 된다는 겁니다. 난 내 좋을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14억의 인구를 가진 데서 미중 패권 전쟁이 일어나는데 인도가 중국에 붙어버리면 어떡하겠어요? 여차하면 또 인도가 완전히 미국에 붙어버리면 그러니까 미중 러시아 이 세 나라가 어느 나라든 인도를 어느 하나로 이렇게 넣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인도는 그래서 소위 말해 보도리로 치자면 쇼단처럼 다 할 수 있는 그런 위치고요. 그 다음에 인도는 그거를 떠나가지고 핵도 가지고 있잖아요. 인구도 14억이고 그 다음에 옛날에 이전에 자기의 기억으로는 인도는 최고의 제국이었어요. 영국의 식민지를 뼈아프게 겪었지만 그래서 서구 사회나 제국주의 사회에 대해서 그렇게 달가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게 우리나라는 똑같이 제국주의의 피해를 받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도 입장에서는 조금 동병상련인 것이죠. 과거에 서구 제국주의는 인도도 별로 안 좋아하죠, 사실은. 그래서 미국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달갑게 생각지도 않은 거고요. 그리고 내가 이 지역에서 내가 가장 제국인데 나를 누가 건들겠냐는 거죠. 14억의 인구의 핵을 가진 나라를 누가
건드려 뭐 이런 거입니다. 그 다음에는 IT 부분에서는 그래도 또 인도가 좀 경쟁력이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인도의 젊은 인구가 많이, 중국은 이미 고령 사회에 접어드는데 인도는 상대적으로 젊은 인구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미래를 봤을 때는 중국에 비해서는 유리한 성장 환경을 가진 것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렇다고 중국 시장과 인도 시장이 완전히 뭐 중국이 이렇게 되고 인도가 날개를 달아서 날아오고 이것은 이제 좀 과다한 비약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진국 함정의 대표적인 지역이 라틴 아메리카입니다. 꼭 $10,000, $15,000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이제 중국이 한 $10,000 이런 데인데요. 그래서 이제 중국이 2000년 중반에 무역수지 흑자가 많이 날 때, 야, 이러다가 우리 라틴 아메리카처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술을 가져오는데요. 외자 기업의 기술을 가져오고 하는데, 어느 나라나 기술을 훔치는 거는 다 치열하게 기술 훔치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중국이 기술을 안 훔친 것도 아니고요. 당연히 훔치죠. 해킹을 하든 뭘 하든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기술을. 그래서 산업 스파이가 그거이지 않습니까? 기업 간에도 국가 차원에서 안 할지라도 기업 차원에서 상대방의 기술을 훔치려고 뭐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죠. 그런 것들을 방지하려고 이제 통신 시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자꾸 이제 분리를 하려고 그럽니다. 한 국가 내에만 이제 두게 하려는 것, 이런 것이죠. 그래서 중국은 이제 그런 걸 이미 철저히 해왔었고, 그런데 이제 미국이라든지 이런 시장도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한국 기업의 입장에서 뭘 지역들이 더 많을까요? 예, 맞습니다. 중국 시장이 더 크죠. 더 큰데 이제 중국 시장이 저렇게 자기들이 스스로 이제 닫게 되고, 그 다음에 미국도 이제 예를 들어 반도체 같은 경우 자기의 원천 기술로 중국에서 생산한 것은 수출을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하니까 우리가 지어난 공장도 문제고, 중국이 소위 말 라틴 아메리카화 하는 것, 예를 들어 자기의 내수 시장, 최종 소비재 시장도 외자 기업이 들어와서 지배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바라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최종 소비재 가전 시장이라든지 각종 최종 소비재 시장, 내수 시장을 자기들의 브랜드로 다 만들어 가거든요. 그런 것들에서 우리가 초기에는 시장을 많이 들어가서 시장에서 좀 물건도 팔고 했다가 자꾸 이제 철수를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런 면에서 이제 시장이 크긴 한데 지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1차 장벽이 이제 좀 생긴 거죠. 우리나라가 과연 중국에서 만든 최종 소비재 아닌 우리나라의 최종 소비재를 과연 얼마나 수출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우리나라는 특히 거의 반도체를 대부분 수출했지 않습니까? 이제 반도체 부분도 이제 미국이 자꾸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압력을 가하고 있고, 다행히 그래도 뭐 인도나 동남아 시장, 유럽이나 중동 시장 이런 쪽으로 뚫어서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작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이렇게 유가가 많이 오르면서 돈이 어디로 갔겠습니까? 돈이 중동으로 다 흘러가요. 우리나라가 1970년대 1차 오일 쇼크 오고 했을 때 그거를 이제 우리나라가 극복한 이유 중에 하나가 돈 많이 버는 중동에 가서 중동 건설을 해서 노동자가 달러를 가져온 것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이제 중동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죠. 최근에 이제 UAE에 가서 원전을 팔고, 그다음에 그 사우디아라비아 꿈의 도시를 건설하는데 우리나라가 뭐 협조를 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70년대 마치 오일 쇼크 때 우리나라가 중동에서 달러를 벌어와서 조금 살은 것처럼 그런 방향으로 좀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뭐 그거는 그럴 수밖에 거의 현명한 전략입니다. 돈이 거기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중국 시장에 이렇게 되는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다변화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면에서 인도 시장이 성장해주면은 당연히 좋고요. 우리나라 기아차라든지 뭐 등등 인도 시장에서 선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LG도 그렇고요. 우리나라는 똑같이 이제 제국주의의 지배하에 있었던 인도하고 똑같은 입장이었다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인도 시장의 성장을 뭐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인도 시장의 단점은 뭐 항상 이야기되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제가 많이 이렇게 분권화가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어떻게 기업이 진출하려고 할 때도 일관된 방법이 없고 행정 처리 시간이 많이 걸리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고 일종의 불확실성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문제가 되어서 인도가 메이크 인 인디아라는 이야기를 많이 부르짖긴 했는데 그 속도가 엄청나게 늦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력 퀄리티가 중국하고 비교가 안 되고요. 이게 정확한지는 모르지만 제가 한 3, 4년 전에 읽었던 글에서는 인도 전체로 보면은 거의 국민학교 졸업 정도의 학력의 비중이 거의 절반에 이를 정도라고 그러거든요. 중국하고는 인력의 퀄리티가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너무 기대를 할 거는 좀 그런 것이고요. 다만 환경은 인도한테 유리하게 움직여가고 있다. 큰 적이 없다는 상생. 그렇죠. 이런 부분이 K컬처라는 게 알게 모르게 되게 큽니다. 대학교 같은 경우에 이전에 이제 외국인은 정원의 학생으로 이제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생 수를 막 늘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각 학교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3,000명 이렇게 이제 외국인들이 있는데
그전에는 거의 80에서 90%가 중국인이었습니다. 지금은 이 비중이 한 50%로 줄었고요. 나머지 50%가 유럽에서도 오고 다양하게 옵니다. 그게 이제 K컬처의 영향도 꽤 있는 것이죠. 가장 혁신적인 나라, 혁신 기술을 많이 가진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래서 그냥 미국 S&P 500 주식 사시면 제일 좋습니다. 다양하게 분산이 되어 있고요. 예를 들어 내가 전기차가 좋다고 전기차를 하고 배터리를 샀는데 이게 어느 시점에 내가 5년, 10년을 기다릴 수 있는가 이런 것도 봐야 되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어느 시점에 이익을 내기 시작해서 또 그 기업의 가치가 막 높아져서 주가가 오르게 될지 이런 것들을 몇 년을 기다려야 될지 모르고 그렇지 않습니까? 다들 유망하다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죠. 앞으로 뭐 전기차, 배터리 뭐 맨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뭐 바이오테크라든지 헬스케어 네, 이런 쪽도 당연히 유망하겠죠. 유망한데 뭐 이런 것들 여러 개 한 4-5개 펼쳐놓다 보면은 대략 S&P 500 사는 거하고 또 크게 차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장 혁신적인 나라, 혁신적인 기술을 많이 가진 나라이고 그다음에 리스크 관리를 제일 잘할 수 있는 나라. 이런 나라의 주식을 그냥 갖는 게 제일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몇 년 중에 어느 정도가 됩니다. 지금까지 10년, 20년, 30년, 40년 뭐 계속 시간을 봤을 때 평균적인 수익률이 S&P 500 같은 경우 연평균 수익률이 한 10에서 11% 정도였거든요. 외우기 가장 쉽게 대략 한 10% 정도. 저는 이제 바이오테크 시장이나 헬스케어 시장 가격도 떨어져 있고 해서 충분히 장기적으로 보면 해드리는 부분이고 저도 이제 그런 쪽의 섹터를 좀 가지고 있고요. 전기차나 배터리 시장도 당연히 앞으로 유망한 시장이고 로봇 시장도 앞으로 클 분야이고 지금은 이제 금리가 작년에 되게 오르는 바람에 성장주들이 사실은 많이 꺼졌죠. 그런데 이제 내년 올해 말 내년 이쯤 돼서 이제 금리도 좀 떨어지고 하면은 성장주들도 조금 살아날 수 있겠죠. 현재 5060 베이비 부모들이랑 지금 70대 이상 이랑은 이제 완전히 다른 상황이고요. 그 이유가 이제 지금 베이비 부모들은 이제 직장 들어올 때부터 거의 대부분에 해당될 겁니다. 아마 국민연금을 그때부터 처음부터 다 들게 된 것이고요. 국민연금이 1988년부터 이제 도입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80대 이런 분들은 국민연금을 전혀 없었던 것이죠. 70대이더라도 이제 기간이 뭐 30몇 년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기간이 좀 짧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삼층연금이라고 하는 것, 국민연금, 그다음에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런 것들이 80대, 70대 이때는 잘 준비가 안 됐었습니다. 제일 먼저 국외인연금 도입된 게 1994년이니까요. 그 다음에 퇴직금 제도에서 퇴직연금 제도로 이제 옮겨게 된 것이 2005년이니까 삼층연금이라는 것들의 제도적 정비가 되었을 때 직장을 다녔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제 베이비 부모들은 거기에 대부분 해당되는데 80대, 70대 이 부분들은 이제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연령층들은 노후 준비가 상당히 부족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에 비해서 5060 베이비 부모들은 그래도 많이 다릅니다. 여차하면 뭐 국민연금도 있는 것이고 퇴직연금, 개인연금도 어느 정도 그래도 준비들을 좀 해놨기 때문에요. 그렇게 일단 연령층을 한번 나눠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연령층을 나누었다면은 그 내에서도 소득 수준별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우리가 소득의 불균등도를 이제 대비해 보면은 연령대가 30대, 20대는 소득 불평등도가 별로 안 큽니다. 그러니까 아주 좋은 기업의 신입사원이나 중소기업이나 안 좋은 기업의 신입사원이나 임금 차이가 그렇게 크지가 않거든요. 근데 40대, 50대 갈수록 임금 차이가 크게 나고 그 다음에 60대, 70대 가도 이제 소득 불평등도가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고령자들 혹은 노인들 중에서도 더 양극화가 돼가지고 넉넉한 분들도 있고 또 극단으로 아주 부족한 분들도 있고 그렇게 좀 나눠져 있고요. 평균적으로 본다면은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비교해 본다면은 이제 상대소득 빈곤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대소득 빈곤율이라는 게 중간 우리나라 전체 소득의 중간에 해당되는 소득 그 소득의 절반이 안 되는 사람들을 빈곤층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 빈곤율을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계산을 해보면 그 빈곤율이 OECD 국가들 중에서 거의 꼴찌 정도에 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아까처럼 연금이 준비가 안 돼서 그래서 자산을 기준으로 해보면은 상황이 훨씬 나아지는데 왜냐하면 집도 가지고 있고 그러는데 소득을 기준으로 하면은 연금 국가로부터 받는 연금
자기의 퇴직연금 이런 것들이 종신연금 이런 것들이 잘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지금 70, 80들 70대 이상은 이제 그런 부분이 상당히 부족하게 나타나 있고요. 대신에 이제 베이비 부모들은 혹은 그 이하의 또 40대 이런 층은 이제 상황은 훨씬 다를 걸로 보아집니다. 우리나라의 노후 빈곤 뭐 이렇게 하면서 일률적으로 막 그냥 싸잡아서 통틀어서 야 모두 다 그렇다고 보시는 건 잘못된 것 같고요. 연령층별로도 그다음에 연령층 내에서도 다양하게 분산되어 있고 우리나라는 다만 지금 70대 이상은 혹은 뭐 60대도 해당되는데